태하그룹 강 회장의 팔순잔치가 열리는 본가는 그 위용만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을 압도했다. 정문을 통과해 길게 이어진 진입로, 양옆으로는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소나무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끝에는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미가 어우러진 거대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택으로 향하는 길에는 세상의 모든 고급차들이 전시라도 하듯 줄지어 있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들 사이로 날렵한 스포츠카들이 위용을 뽐냈고 운전기사들은 한결같이 정중한 태도로 차문을 열고 내리는 주인들을 맞이했다. 그들 모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거나 그들의 가족이었다. 그 호화로운 행렬의 끝에 마치 다른 시대에서 잘못 흘러들어온 듯한 낡은 차 한 대가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십수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현대포니. 차체의 군데군데는 녹이 세울었고 범퍼 한쪽은 보기 흉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차가 정문 앞에 멈춰 서자 주차를 안내하던 직원들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이 불청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차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강진우였다. 그의 옷차림은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짙은색 정장이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문을 닫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것과 동네 허름한 식당에 들어서는 것에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의 태도는 지극히 평온했다. 주차 직원이 마지못해 다가와 차키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주차하겠습니다. 저쪽 구석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가 저택의 거대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연회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샴페인 잔을 든 채 우아한 몸짓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진우의 등장은 그 완벽한 그림에 떨어진 이질적인 물감 한 방울과도 같았다.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가 경멸 혹은 무관심의 빛을 띤 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은 진우를 알아보았지만 아는 척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고 있었다. 저기 저 녀석 좀 봐. 강씨 가문의 수치야 수치. 어떻게 회장님 팔순잔치에 저런 거짓골로 나타날 수가 있지. 한 중년 여인이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진우의 작은 어머니뻘 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진우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벽 쪽으로 걸어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파티의 주인공이 아니었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었다. 그때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 중심에는 화려한 명품 정장을 빼입은 강태민이 있었다. 그는 태하그룹의 유력한 후계자 중 한 명이자 진우의 사촌형이었다. 그는 진우 앞에 거만하게 서서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야, 이게 누구야? 우리 진우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오는 길에 차가 고장이라도 났나 봐. 주차장에 웬 고물차가 한 대 서 있길래 누군가 했더니 설마 네 차였을 줄이야.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그의 친구들이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렸다. 진우는 표정 변화 없이 태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태민의 조롱 섞인 시선이 그 안에 담기자마자 힘을 잃고 흩어지는 듯했다. 차가 좀 낡았지만 아직 잘 굴러가. 문제없어 태민이 형. 진우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태민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진우가 분노하거나 최소한 당황하기라도 하길 바랐다. 하지만 진우는
마치 자신을 향한 조롱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것처럼 무심했다. 태민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의 경멸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진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똥차를 끌고 와. 할아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유분수지.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 내가 차 한 대 정도는 사줄 수 있으니까.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는 마치 큰 자비를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진우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에는 동정심이 아닌 상대를 철저히 짓밟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어깨에 놓인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의 순간 차가운 기운이 스쳤지만 그것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진우는 태민의 손을 피하지도 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마음만 받을게, 형. 아직은 필요 없어. 그 순간 연 회장 한쪽에서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태민은 아쉬운 표정으로 혀를 차며 진우에게서 물러났다. 쯧쯧하여간 고집하고는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라. 그는 다시 자신의 무리로 돌아가 마치 대단한 승리라도 거둔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떠들기 시작했다. 진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경멸의 시선들이 한데 뒤엉켜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강 회장의 연설이 있었고 모두가 축배를 들었다. 진우는 멀리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싶었지만 그 주변은 아첨하는 친척들과 사업 파트너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진우는 굳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존재는 이 화려한 파티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잔을 권하지 않았다. 그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파티가 서서히 막바지에 이를 무렵 진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퇴장은 그의 등장만큼이나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연 회장 창가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은 그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강태민과 그의 무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진우의 초라한 뒷모습을 비웃기 위해 일부러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녀석, 이제 저 고물차를 타고 돌아가겠지. 시동은 제대로 걸릴라나 모르겠네. 태민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진우는 자신의 낡은 폰이 앞으로 걸어갔다. 주변에 번쩍이는 고급차들 사이에 끼어있는 그의 차는 마치 쓰레기 더미 위에 낡은 깡통처럼 보였다. 태민과 그의 친구들은 창문에 붙어 서서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입계에는 조롱의 미소가 가득했다. 진우가 차에 타려고 손을 뻗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낡은 포니의 운전석 문이 안에서부터 열린 것이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진우가 아니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한 남자였다. 그의 머리는 짧았고 귀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무선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남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차에서 내려 재빠른 걸음으로 뒷좌석 문으로 향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경호원처럼 절도가 있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 문 위쪽을 가린 채 허리를 굽혔다. 그의 자세는 극도의 존경과 의전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주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창가에서 지켜보던 태민의 무리가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밤의 정적을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주님 타십시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주인님이라는 단어,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상하 관계와 복종, 그리고 존경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창가에 서 있던 강태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의 친구들 역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 운전사는 누구인가? 왜 저런 낡은 차에서 내려 강씨 가문의 실패작인 강진우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저 초라한 차와 저 극도로 정중한 운전사의 태도. 그 기괴한 부조화는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다. 진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남자가 열어준 뒷좌석에 자연스럽게 몸을 실었다. 운전사는 문을 조용히 닫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이 기침하는 소리를 몇 번 내더니 이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강태민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연 회장의 화려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어둠과 충격만이 가득했다. 저택 2층의 한 창가에서 강 회장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낡은 포니의 엔진이 간헐적인 기침 소리를 내며 밤의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졌다. 화려했던 강씨 본가의 불빛이 백미러 속에서 점처럼 작아지자 차 안에 감돌던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운전대를 잡은 박민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진우를 주인님이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감정이 배제된 채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오늘 강태민 상무의 연기는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태하의 진정한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진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파티장에서의 공허함 대신 차갑고 예리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을 거다. 그는 스스로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지. 그의 대답은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명을 진단하듯 지극히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에 가까웠다. 박민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진우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오늘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대한 수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태민의 오만함은 진우에게 마지막 명분을 주었고 이제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낡은 차는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 점차 어둡고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구역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 차의 행선지는 강진우라는 인물의 초라한 현실이 아니라 그의 진짜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 민혁아 연결해. 진우의 나지막한 명령에 박민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운전대 옆에 있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의 볼륨 버튼을 가볍게 3번 눌렀다. 그러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던 라디오 액정이 희미한 빛을 내며 켜지더니 복잡한 암호화 코드가 빠르게 스쳐 지나간 후 연결 완료라는 녹색 문구가 떠올랐다. 겉보기에는 고물체 불과했지만 그 내부는 최첨단 보안 통신 장비로 완벽하게 개조되어 있었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무실 중 하나였다. 진우는 천장에 설치된 보이지 않는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고 단호해졌다. 나다. 짧은 한마디의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침착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실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전략기획실의 상황실장 한서연이었다. 태하그룹 내에서도 그 존재를 아는 이가 거의 없는 유령 부서, 오직 회장의 직속 명령만을 수행하며 그룹의 안부를 도려내는 비밀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지금부터 태하 정화 프로토콜을 가동한다. 진우의 목소리에 차 안의 공기가 날카롭게 변했다. 첫 번째 목표는 태하 건설 상무 강태민, 그리고 최진규 전무다. 지금 즉시 지난 5년간 그들이 관여한 모든 프로젝트의 자료를 분석해
자금 흐름도 유령 회사와의 연관성, 개인 자산 형성 과정까지 전부 파악해. 단 하나의 먼지까지도 놓치지 마. 그의 명령은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의심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스피커 너머의 한서연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분석팀과 추적팀 모두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진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묻어났다. 미래전략기획실은 진우가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킨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인 그들은 진우의 눈과 귀가 되어 거대한 태아그룹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강진우는 어수룩한 회장 손자가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유일한 지휘관이었다. 24시간 내로 1차 보고를 올리도록, 그리고 최 전무라인에 있는 내부 정보원을 통해 모든 증거 인멸 시도를 감시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궤적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 진우는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통신을 끊었다. 라디오 액정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검은 화면으로 돌아갔다. 차 안에는 다시 엔진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연극의 일막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는 단순히 강태민 개인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진우의 목표는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태아그룹은 언제부턴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태민과 같은 탐욕스러운 족벌 세력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회사의 근간을 좀먹고 있었다.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손자 세상의 관심 밖에서 조용히 자신을 단련해 온 진우에게 이 비밀스러운 칼을 쥐어준 것이었다. 미래전략기획실이라는 이름의 칼을.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한강변의 낡은 창고 앞이었다. 육중한 철문은 소리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열렸고 차는 어두운 내부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 창고 내부는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겉보기와는 달리 그곳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거대한 지휘 통제실이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서는 수십 명의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미래전략기획실의 심장부였다. 박민혁이 차문을 열자 진우가 내렸다. 파티장에서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서연이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실장님 오셨습니까? 방금 명령하신 대로 강태민 상무와 최진규 전무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건넸고 거기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진우는 중앙에 있는 가장 큰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스크린에는 강태민의 사진과 함께 그의 모든 개인정보가 떠 있었다. 그 옆으로는 그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목록들이 차례대로 나열되기 시작했다. 요원들의 키보드 소리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공간을 채웠다. 보고해. 진우의 짧은 말에 재무분석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강태민 상무가 지난 3년간 주도한 5개의 해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서 약 8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불투명하게 처리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보고는 계속되었다. 자금은 여러 단계의 유령 회사를 거쳐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갔고 그중 일부는 다시 국내로 유입되어 최진규 전무와 그의 측근들의 부동산 및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모든 것은 예상대로였다.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영원히 발각되지 않으리라 믿었을 것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무능한 사촌동생이 자신들의 목에 칼을 겨눌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진우는 스크린에 떠있는 강태민의 오만한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오늘 파티장에서 자신을 조롱하던 그 얼굴을 떠올렸다. 그 경멸의 눈빛 동정하는 척하며 어깨를 두드리던 그 더러운 손길. 하지만 진우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연민이 자리 잡았다.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눈앞에 작은 먹잇감을 비웃는 어리석은 짐승에 대한 연민이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진우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막을 올릴 시간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요원들의 심장을 울리는 거대한 서곡의 시작과도 같았다. 미래전략기획실의 심장부는 인간의 열기 대신 차가운 기계음과 데이터가 흐르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누구에게도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은 오직 눈앞의 모니터를 향해 있었고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오가고 있었다. 강진우는 지휘관석에 앉아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펼쳐진 수백 개의 데이터 창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는 정보의 파편들이 거대한 그림으로 재조립되고 있었다. 작전 개시 후 불과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유능한 요원들은 이미 방대한 자료의 바다에서 의미 있는 첫 번째 실마리를 건져 올리고 있었다. 변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재무분석팀의 막내 김민준 연구원이었다. 그는 MIT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한 천재로 숫자 뒤에 숨겨진 미세한 불규칙성을 찾아내는데 동물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실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통제실 전체의 신경을 집중시키기에는 충분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김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메인 스크린으로 자신이 분석한 자료를 전송했다. 화면에는 태아건설이 3년 전 진행했던 동남아시아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자재 구매 목록이 떠올랐다. 수천 개의 항목들 속에서 그가 지적한 것은 고강도 특수 볼트 구매 내역이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특수 볼트는 전량 JNC 스틸이라는 회사에서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시장 평균가보다 18%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몇 번의 조작을 통해 JNC 스틸이라는 회사의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서류상으로는 건실한 중소 철강 유통업체였지만 김민준이 찾아낸 사실은 달랐다. 이 회사는 설립된 지 5년이 되었지만 확인된 거래처는 태아건설 단 한 곳뿐입니다. 사무실 주소는 유령 주소였고 법인 등기에 올라있는 임원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제실 안에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의 흔적이었다. 진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잘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실의 첫 번째 매듭이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추적팀은 JNC 스틸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단 한 푼의 돈도 놓치지 말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밝혀내. 기술팀은 지난 5년간 태아건설의 모든 거래 내역에서 JNC 스틸과 유사한 패턴을 가진 업체를 모두 필터링해. 그의 명령에 요원들은 다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자 거대한 비리의 실타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태민은 자신의 호화로운 강남 빌라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최고급 와인도 아름다운 야경도 그의 심란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파티장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낡은 고물차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던 운전사, 그리고 그가 뱉었던 주인님이라는 단어. 그 모든 것이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렸다. 그는 강진우라는 존재를 단 한 번도 경쟁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무시하고 경멸해도 되는 존재감 없는 친척에 불과했다. 대체 무슨 꿈꾼 기속이지? 그는 신경질적으로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강진우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돌아온 보고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강진우는 이름뿐인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고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다. 가족에게서 받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운전사 박민혁이라는 인물은 더 기가 막혔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마치 유령 같았다.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강태민의 의심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뭔가 거대한 연극에 자신이 놀아나고 있다는 불쾌한 예감에 휩싸였다. 감히 나 강태민을 능멸해. 그는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최진규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전무는 태아그룹 내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모든 비리의 공범자였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흥분한 강태민을 노련하게 진정시켰다. 상무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철없는 놈의 장난일 뿐이겠지요. 장난이라고요. 전무님은 그놈 눈빛을 못 보셨습니다. 그건 절대로 장난치는 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강태민이 소리쳤지만 최진규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정 찜찜하시면 제가 사람을 붙여서 그놈들 뒤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상무님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나 신경 쓰십시오. 곧 있으면 우리에게 아주 큰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의 말에 강태민은 겨우 흥분을 가라앉혔다. 최진규의 노련함과 여유는 언제나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했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들 둘 다 알지 못했다. 그들의 발밑을 지탱하던 단단한 땅이 이미 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미래전략기획실의 스크린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JNC 스틸과 같은 유령 회사는 무려 12개나 더 있었다. 그 회사들은 교묘하게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수년에 걸쳐 1,0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그 돈은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한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로 모이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최진규 전무의 처남인 이선호입니다. 한서연이 최종 보고를 올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민이 전면에 나서서 프로젝트를 주무르면 최진규가 뒤에서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완벽한 공생관계. 그들은 서로를 방패 삼아 태하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있었다. 진우는 완성된 비리의 지도를 가만히 응시했다. 숫자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기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오만함이 만들어낸 추악한 기록이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는 충분하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도록 만들어야지.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최진규 전무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 향을 음미하며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태하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수십 년간 치열한 사내 정치와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그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노회한 맹수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건넨 내부 감사팀의 정기 보고서 한 장이 그의 평온한 아침을 미세하게 뒤흔들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형식적이었다. 몇몇 해외 프로젝트의 자재 구매 절차에 대한 일상적인 서면 지뢰. 하지만 최진규의 날카로운 감각은 그 평범한 단어들 뒤에 숨은 미세한 가시를 감지했다. 질의서에 언급된 프로젝트 목록에는 유독 JNC 스틸을 비롯한 여러 유령 회사들이 관여된 건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들의 성격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그는 즉시 강태민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그들이 만난 장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그들만의 아지트였다. 강태민은 최진규의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지난밤의 숙취와 함께 강진우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전무님,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최진규는 말없이 내부 감사 보고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문서를 훑어본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단순한 정기 감사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최진규는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강상무. 세상에 우연은 없네. 특히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누군가 냄새를 맡았어.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의 단정적인 말에 강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오만함 뒤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최진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우리가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즉시 파기하게. 서버에 남아있는 디지털 기록은 전문가를 불러서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해야 해. 그리고 자금 세탁에 이용했던 대포 통장들도 전부 해지하고 흔적을 지워.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익숙한 자의 노련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이런 식으로 돌파해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자금 흐름을 직접 처리했던 경리부의 오영택 부장. 그 친구 입을 막아야겠네. 최진규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오영택 부장은 그들의 비자금 조성을 묵인하고 실무를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성실했지만 소심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의 완벽한 약점이었다. 그들은 오 부장의 딸이 해외 명문대에서 유학 중이며 막대한 학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 그를 공범으로 만들었다. 그날 밤 오영택 부장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최진규의 신복이자 해결사로 통하는 김 실장이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오 부장에게 다가왔다. 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전무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그의 친절한 말투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오 부장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미래전략기획실의 통제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이 맹렬하게 추적하던 데이터의 흐름이 바로 몇 시간 전 동시다발적으로 끊겨버렸기 때문이었다. 실장님 목표 서버들이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 방해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복구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술팀장의 보고에 요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이다. 하지만 강진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던 반응이다. 오히려 잘 됐어. 그들이 이렇게 서둘러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급소를 찔렀다는 증거니까. 그의 침착한 목소리는 불안해하던 요원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스크린에서 시선을 떼고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데이터는 사라졌지만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은 아직 남아있지. 이제 인간을 추적할 시간이다. 진우의 지시에 따라 팀은 즉시 전략을 수정했다. 그들은 태아건설의 재무 및 회계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를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필터에 한 인물이 걸려들었다. 오영택 부장.
그의 재산 형성 과정은 깨끗했지만 그의 딸이 다니는 해외 대학의 학비는 그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JNC 스틸을 비롯한 여러 유령 회사와의 거래 승인 서류에 최종 책임자로 서명되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이자가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외쳤다. 진우는 즉시 박민혁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오영택 부장의 신변을 확보해. 최진규가 먼저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그를 보호해야 한다. 이건 이제 시간 싸움이다. 박민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림자처럼 통제실을 빠져나갔다. 메인 스크린에는 오영택 부장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다. 그는 현재 강남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검은색 세단 안에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적의 소나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진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무대 뒤에서의 조용한 전쟁은 끝났다.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된 것이다. 박민혁의 차가 밤의 어둠을 가르며 사라진 후 통제실은 다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메인 스크린에는 오영택 부장이 탄 검은 세단의 이동 경로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그 뒤를 박민혁의 차량을 나타내는 푸른 점이 바짝 추격하고 있었다. 모든 요원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점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리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손에 넣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하지만 최진규의 해결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신중했다. 그는 일부러 번화가를 여러 바퀴 맴돌며 미행 여부를 확인했고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척하며 급가속으로 빠져나가는 등 전문적인 미행 따돌리기 기술을 구사했다. 박민혁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다운 실력으로 끈질기게 따라붙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신호에 걸리거나 다른 차들의 방해를 받으며 거리가 조금씩 벌어졌다. 결국 붉은 점은 외곽의 한 대형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그대로 신호가 끊겼다. 그곳에는 수백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어 어떤 차로 갈아탔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한서연이 무거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오영택 부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상대는 이미 우리의 추적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제실 안에는 실망의 탄식이 흘렀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연결고리가 적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이제 오 부장은 회유를 당하거나 혹은 더 끔찍한 협박을 받아 입을 다물게 될 것이 분명했다. 물리적인 증거는 파기되었고 유일한 인적 증거마저 사라진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제 그들의 손에 남은 패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진우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차갑게 웃고 있었다. 그의 반응에 요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제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나? 그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아니,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증거를 없앴고 증인도 손에 넣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할 거다. 바로 그 안도감과 오만함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다. 그는 메인 스크린에 떠있는 강태민과 최진규의 사진을 가리켰다. 저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데 익숙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을 밝은 빛이 쏟아지는 무대 위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명령했다. 언론팀 준비됐나? 한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네, 실장님,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실에는 정보 분석팀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고 통제하는데 특화된 전문 언론팀도 존재했다. 진우는 그들에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미끼를 던질 것을 지시했다. 그것은 비자금이나 횡령 같은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아니었다. 대신 태아건설이 최근 완공한 동남아시아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안전관리부실에 대한 내부 고발 형식의 정보였다. 그 정보에는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값싼 자재를 사용한 정황과 현장 안전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실이었고 강태민이 원가 절감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저지른 또 다른 비리였다. 진우는 이 정보를 가장 정의롭고 집요하기로 소문난 인터넷 탐사 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는 이 미끼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비자금 문제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어렵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여론의 폭발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었다. 제보를 받은 뉴스타파는 즉시 특별 취재팀을 꾸려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불과 하루 만에 첫 번째 기사를 터뜨렸다. 태하건설 해외 교량 부실 시공 의혹, 현지 주민들 안전 불안 호소. 기사는 처음에는 작은 파장을 일으키는 데 그쳤다. 태하그룹의 홍보팀은 즉각 사실무근이며 음해성 제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최진규와 강태민은 처음에는 이 기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흔히 있는 기업 흠집내기 수준의 공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진우의 언론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언론팀은 수백 개의 유령 계정을 동원해 각종 포털 사이트와 주식 게시판 맘카페 등에 조직적으로 기사를 퍼뜨리고 관련 여론을 증폭시켰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하는 악덕 기업, 제2의 삼풍백화점 붕괴가 터질 수도 있다.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다. 여기에 다른 언론사들까지 가세하며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태하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기업 이미지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났다. 강태민과 최진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악성 루머가 아니었다. 누군가 치밀한 계획해 자신들을 겨냥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이미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다. 그들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젠장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강태민은 사무실의 집기를 부수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진우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에게 진우는 여전히 무시해도 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최진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정계와 언론계 고위층의 뇌물을 건네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바로 그것이 강진우가 노리던 것이었다. 미래전략기획실의 요원들은 최진규와 그의 하수인들이 움직이는 모든 경로를 샅샅이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얼마의 돈이 오가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겉으로는 부실 시공 문제로 시끄러웠지만 물밑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비리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진우는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조용히 그들의 발버둥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최진규 전무에게 있어 익숙한 놀이터와도 같았다. 그는 대중의 분노가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지, 그리고 그 불길이 얼마나 쉽게 다른 방향으로 옮겨붙는지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었다. 태하 건설을 향한 비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도 그의 집무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먼저 은밀하게 관리해오던 인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가 가장 먼저 접촉한 인물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여당 중진 의원이었다. 그는
태하그룹으로부터 오랫동안 정치자금을 지원받아온 인물로 최전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전화통화는 짧고 간결했다. 의원님, 작은 불씨가 너무 커지기 전에 바람의 방향을 좀 바꿔주셔야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국토부의 진상조사 발표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당의 공식적인 우려 표명과 함께 흐지부지되었다. 다음 목표는 언론이었다. 최진규는 국내 최대 일간지의 편집국장과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 태하그룹이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광고 물량을 약속했다. 수백억 원 규모의 달콤한 제안에 편집국장의 펜대는 망설임 없이 방향을 틀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의 한 면에는 태하건설의 부실시공 의혹 대신 태하그룹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찬양에 가까운 기획 기사가 실렸다. 인터넷을 뒤덮었던 비난 여론은 마치 거짓말처럼 썰물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최진규의 노련한 위기관리 능력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불과 며칠 만에 회사를 집어삼킬 듯했던 거대한 위기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초의 전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굳혔다. 그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사라지자 그 자리는 자신들을 공격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불타는 분노로 채워졌다. 그는 이제 수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을 원했다. 전무님,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감히 우리에게 흙탕물을 끼얹은 놈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서 짓밟아 버려야 합니다. 최진규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이번 공격이 단순한 경쟁사의 견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공격의 방식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정교했다. 내부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이지. 우리 등 뒤에 비수를 꽂으려 한 쥐새끼가 누구인지 알아내야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하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즉시 내부 감사팀을 동원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허사였다. 강진우의 미래전략기획실은 태하그룹의 어떤 보안 시스템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유령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단서를 찾는 데 실패하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범인을 찾을 수 없다면 범인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희생양을 만들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를 본보기로 삼아 내부의 잠재적인 배신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 그것은 최진규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때 즐겨 사용하는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여러 후보를 머릿속에 떠올렸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었다. 너무 직급이 높으면 반발이 클 것이고 너무 낮으면 대중의 시선을 끌지 못할 터였다. 그때 강태민의 머릿속에 한 인물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잊고 있던 그러나 최근 들어 계속해서 신경을 거스르던 그 이름, 강진우. 전무님, 강진우는 어떻습니까? 그의 제안에 최진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강진우, 그 존재감 없는 놈을 말하는 건가? 그 놈이 이런 일을 꾸밀 배짱이나 능력이 있을 리가. 그는 강진우를 전혀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민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파티장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추측에 확신을 더했다. 아닙니다, 전무님. 그놈 우리가 알던 그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날 파티장에서의 수상한 행동도 그렇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놈입니다. 무엇보다 그놈은 회장님의 핏줄입니다. 그런 놈이 회사를 배신했다고 하면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아무도 감히 회장님 핏줄을 의심하지 못할 테니 우리의 계획을 눈치챌 사람도 없겠죠. 강태민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강진우는 완벽한 희생양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힘이 없고 누구도 그를 위해 나서주지 않을 것이며 그의 몰락은 오히려 강태민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었다. 최진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강태민처럼 감정적이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철저히 이해득실로 판단했다. 강진우를 범인으로 모는 것은 확실히 매력적인 카드였다.
실패 확률이 거의 없고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막대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지. 이제부터 강진우를 태하 그룹을 배신한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들의 반격 계획은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기술팀을 동원해 강진우가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인 한영그룹에 빼돌린 것처럼 보이는 가짜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조작했다. 그들은 강진우의 이름으로 개설된 해외 서버를 통해 정보가 오간 것처럼 꾸몄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이 차명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자금 흐름까지 완벽하게 위조했다. 모든 증거는 강진우가 범인이라고 명백하게 지목하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내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평소 회사에 불만이 많았던 전산팀의 한 대리를 목표로 삼았다. 최진규의 해결사 김 실장이 그를 찾아가 거액의 돈 봉투와 함께 그의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했다. 겁에 질린 대리는 결국 그들이 시키는 대로 강진우가 자신에게 서버 접근 권한을 요구했고 수상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짓 진술서에 서명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덫은 놓였고 가짜 증거와 거짓 증인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무기가 장전되었다. 최진규와 강태민은 자신들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만족했다. 그들은 이 계략을 통해 정보 유출 사건을 해결하는 동시에 눈엣가시 같던 강진우를 영원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강태민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곧 강진우가 모든 사람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릴 모습을 상상하며 통쾌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실은 더 거대한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미래전략기획실의 통제시라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메인 스크린에는 최진규와 강태민의 은밀한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되어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승리감과 잔인한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진우 그 멍청한 놈,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겁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었고 증인도 확보했습니다. 강태민의 흥분된 목소리에 이어 최진규의 노예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서연은 굳은 얼굴로 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실장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저들이 조작한 증거만으로도 실장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나서서 모든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강진우는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관객처럼 여유로워 보였다. 서연아 맹수는 사냥감이 가장 깊은 함정에 빠졌을 때,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방심하는 법이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제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함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함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승리의 축배를 들려고 할 때 함정의 바닥을 무너뜨려 그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요원들의 심장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그는 박민혁을 불렀다. 언제나처럼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박민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민혁아, 이제 너의 무대가 필요하다. 최진규의 해결사 팀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 그들이 설치한 무대의 모든 구석구석을 우리의 눈과 귀로 채워라. 단 한순간의 표정, 단 한마디의 속삭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니야. 그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박제하는 작업이다. 박민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임무를 수령한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최진규와 강태민이 덫을 놓은 장소는
인적이 드문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를 통째로 빌린 곳이었다. 그들은 강진우가 한영그룹에 스파이와 접선해 기밀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네받는 장면을 연출할 계획이었다. 스파이 역할은 무명 배우가 맡았고 카페 안에는 최진규가 심어놓은 내부 감사팀 직원들이 손님으로 위장한 채 잠복해 있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들은 이제 주인공인 강진우가 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카페 문이 열리고 강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덫에 걸려들기 직전에 어리숙한 사냥감, 바로 그 자체였다. 강태민은 별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꼴 좀 보게, 아무것도 모르고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서성이는 꼴이라니. 그의 옆에서 최진규는 만족스러운 듯 시가를 입에 물었다. 진우는 약속된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의 영인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한서연조차도 통제실 모니터를 보며 잠시 진짜 상황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다. 잠시 후 스파이 역할을 맡은 배우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주변을 살피는 척하며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밑으로 진우에게 건넸다. 진우가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드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였다. 꼼짝마테아 그룹 내부 감사팀이다. 카페 곳곳에 손님으로 위장하고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의 테이블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진우의 팔을 제압하고 그의 손에 들린 USB를 빼앗았다. 강진우 씨, 당신을 회사 기밀 유출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입니다. 감사팀장이 의기양양하게 외치며 USB를 높이 쳐들었다. 모든 것은 한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진행되었다. 바로 그때 별실 문이 열리고 강태민과 최진규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민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 배신자 새끼, 감히 할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해 내까지 게 뭔데 회사를 팔아넘기려 들어.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진우를 몰아붙였다. 진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비참한 모습에 강태민의 희열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모든 광경,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다. 진우의 셔츠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강태민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로 앞에서 촬영하고 있었고, 테이블 위 설탕통에 위장된 고성능 마이크가 그들의 대화를 남김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카페 건너편 빌딩에서는 박민혁이 특수 망원 렌즈를 통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통신은 미래 전략기획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완벽한 범죄 현장을 연출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범인임을 목청껏 외치고 있는 꼴이었다. 진우는 내부 감사팀 직원들에게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강태민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마치 곧 닥쳐올 운명도 모른 채 날뛰는 가여운 짐승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승리감에 도취된 강태민은 그 미묘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강진우가 검은 세단에 태워져 연행된 후 최진규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영택 부장 잘 처리했나?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전무님. 딸의 미래를 담보로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강진우가 자신을 협박해 모든 일을 꾸몄다고 증언할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최진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강진우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연행되었다는 소식은 태하그룹의 최고위층에만 극비리에 보고되었다. 강태민과 최진규는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각본에 스스로 감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승리를 만천에 공표하고 강진우라는 존재를 역사의 뒤양일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일뿐이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다. 최진규는 즉시 강 회장에게 긴급 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명분은 회사의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배신 행위를 공론화하고 일벌백계하여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었다. 강 회장은 보고를 받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최진규가 내민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그저 묵묵히 넘겨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에 최진규는 내심 회장이 충격으로 말을 잃었을 것이라 단정했다. 가장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한 노인의 비참한 심경을 헤아리는 척하며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회장님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하지만 썩은 가지는 빨리 쳐내야만 나무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내일 오전 10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하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다음 날 오전 태하그룹의 심장부인 본관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강씨 일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호기심,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 직권으로 소집된 긴급 이사회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회의 시작 시간이 되자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놀랍게도 강진우가 아무렇지 않게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술렁였다. 어젯밤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연행되었다는 인물이 어떻게 버젓이 회장과 함께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강태민과 최진규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저것이 회장의 마지막 온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핏줄이 저지른 죄를 직접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변명의 기회라도 주려는 것이겠지. 그들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더욱 극적인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착석하자 강 회장은 나지막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우리 그룹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요. 최 전무자네가 직접 보고하도록 하게. 최진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교묘하게 섞여 듣는 이로 하여금 그의 말에 신뢰감을 갖게 만들었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처럼 믿었던 인물 회장님의 친손자인 강진우 씨가 경쟁사인 한영그룹에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과 경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강진우와 스크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진규는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며 조작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강진우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이메일 기록을 공개했다. 그 안에는 한영그룹의 고위 임원과 비밀스럽게 접촉한 정황과 기밀 자료의 리스트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서 그는 강진우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을 보여주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임원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강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은 경멸과 실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강진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말도 표정 변화도 없이 그저 스크린을 응시할 뿐이었다.
최진규의 발표가 끝나자 이번에는 강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어제 강진우가 직접 한영그룹의 스파이와 접선하여 기밀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네받는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내부 감사팀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어제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강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USB를 건네받았고 이내 감사팀에 의해 제압당했다. 완벽한 현행범의 모습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강태민은 손가락으로 강진우를 가리키며 절규하듯 말했다. 어떻게 이런 배신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할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다니. 당신은 더 이상 강씨 가문의 일원도 태하그룹의 직원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이사회는 강진우를 영구 제명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의 열연에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회의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들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모든 비난과 질타가 폭풍처럼 쏟아지는 동안에도 강진우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그를 더욱 비겁하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최진규는 이제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경리부의 오영택 부장입니다. 그는 강진우의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다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모든 증거와 증인이 강진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강 회장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민과 최진규는 승리자의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강 회장이 분노에 차 진우를 꾸짖고 내쫓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는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진우야, 할 말이 있느냐?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강진우에게로 쏠렸다. 그의 입에서 나올 첫 마디가 무엇일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거대한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정적이었다. 강 회장의 질문이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모든 시선이 강진우에게로 향했다. 어떤 이는 동정을, 어떤 이는 경멸을, 또 어떤 이는 그저 차가운 호기심을 담고 있었다. 그는 폭풍의 눈이었고 이제 그가 입을 열 차례였다. 강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위축됨이 없었다. 그는 먼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시선을 차례로 마주한 뒤 마침내 회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강태민과 최진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할 말이 있냐고 물으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해서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 두 분께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강태민과 최진규를 정확히 가리켰다. 그의 돌발 행동에 두 사람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진우는 말을 이었다. 강태민 상무 그리고 최진규 전무. 당신들이 방금 제시한 그 모든 증거들 정말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질문은 마치 잘 벼려진 칼처럼 날카롭게 두 사람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강태민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이것이 궁지에 몰린 쥐의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하고 코웃음을 쳤다. 이 상황에서도 농담이 나오는가, 보군 강진우. 모든 증거와 증인이 너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궤변을 늘어놓겠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지 두려움 때문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진우는 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차분하게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지요. 첫 번째, 제가 한영그룹과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발신 IP 주소를 해외 서버를 통해 우회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그 서버의 로그 기록과 저희 쪽 통신 기록을 대조하면 해당 메일이 발송된 시각에 제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해 외부에서 조작한 것이지요.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기술적이어서 몇몇 IT 전문가 출신 임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두 번째, 제가 돈을 받았다는 차명 계좌. 그 계좌의 주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명의로 만들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돈의 최종 출처를 역추적한다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돈은 바로 태하건설의 한 해외 프로젝트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였으니까요. 그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최진규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진우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우는 결정타를 날렸다. 마지막으로 어제의 그 연극, 강태민 상무가 직접 연출하고 주연까지 맡았던 그 현장 검거쇼 말입니다. 그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정말로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기려는 중대한 범죄자였다면 왜 그렇게 허술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과 접선하려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의 논리적인 반박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확신에 찬 비난 대신 합리적인 의심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었다. 강태민은 진우의 반박에 얼굴이 벌개지며 소리쳤다. 궤변이야. 다 변명에 불과해. 증거 영상이 버젓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는 다급하게 스크린을 가리켰다. 진우는 그런 그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네, 바로 그 영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그가 나지막이 말하며 손뼉을 한번 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강태민이 틀어놓았던 영상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순식간에 여러 개의 화면으로 분할되었다. 첫 번째 화면에는 강태민과 최진규가 은밀하게 통화하며 강진우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의 파형이 떠올랐다. 그들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멍청한 놈,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겁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버려. 자신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강태민과 최진규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강태민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두 번째 화면에는 어제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태민이 보여준 단일 시점의 영상이 아니었다. 진우의 셔츠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바로 앞에서 촬영한 강태민의 일그러진 얼굴 테이블, 위 설탕통에 위장된 마이크가 녹음한 그들의 생생한 대화, 그리고 건너편 빌딩에서 박민혁이 촬영한 전체적인 상황까지 모든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었다. 그들의 완벽한 범죄 현장은 순식간에 한편의 조잡하고 우스꽝스러운 연극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제부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닌 태하그룹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의 모든 영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 중심에는 JNC 스틸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로부터 뻗어나간 수십 개의 선들은 결국 단 두 개의 종착점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최진규와 강태민의 이름이었다.
지난 수년간 그들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는지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000억 원이 넘는 횡령액이 화면에 떠오르자 회의실 안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임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2명의 도둑에게 속아왔는지 깨닫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최진규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 모든 건 불법 사찰과 도청으로 얻은 증거다.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때 진우의 등 뒤에 서 있던 강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불법이 아니네, 최전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우는 내 직속 명령에 따라 움직였네. 태하그룹의 미래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기 위해 내가 직접 만든 비밀 조직 미래전략기획실의 실장으로서 말일세. 그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능한 회장 손자가 사실은 회장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는 진실 앞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진우는 마지막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오영택 부장의 영상 진술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최진규와 강태민이 자신의 딸을 빌미로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고 모든 것을 체념한 최진규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가짜 왕좌는 산산조각이 났다. 강 회장은 경비팀에게 명령했다. 저 2 사람을 당장 끌어내. 그리고 즉시 검찰에 넘기게. 육중한 체구의 경비 요원들이 들어와 2 사람을 양쪽에서 붙들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시대는 그렇게 비참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강태민과 최진규의 비명과 저항은 육중한 회의실 문이 닫히면서 힘없이 메아리 치다 인해 완벽한 정적에 묻혔다. 방금 전까지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대회의실은 이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곳에 남은 임원들과 강씨 일가의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연극의 충격적인 결말을 목격한 관객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스크린과 강진우 그리고 강 회장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방금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강 회장의 깊은 한숨 소리였다. 그는 방금 자신의 손으로 2개의 거대한 암 덩어리를 도려낸 늙은 의사처럼 피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한 표정이었다. 그는 모든 임원을 천천히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태하그룹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목격했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오늘 새로운 탄생의 기회를 얻었소. 썩은 것은 도려냈고 이제 새살이 돋아나야 할 시간이오. 그의 시선은 다시 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진우의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선언했다. 내가 비밀리에 운영해온 미래전략기획실은 오늘부로 공식적인 회장 직속기구로 전환될 것이오. 그리고 그 수장인 강진우 실장은 앞으로 그룹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그룹 전체의 감찰 및 미래전략 수립에 대한 정원을 갖게 될 것이오. 그의 결정은 곧 나의 결정임을 모두 명심해주기 바라오. 그것은 단순한 임명이 아니었다. 사실상의 권력 이양 선언이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아니, 감히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강진우를 어수룩하고 무능한 회장의 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태하그룹에 보이지 않는 칼이자 가장 날카로운 방패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조용한 카리스마와 치밀한 전략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했다. 진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애와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태하그룹이 신뢰를 되찾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긴 연설보다도 무거웠다.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할아버지의 개인 서재에서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고 서재 안에는 오래된 책과 나무 향기가 가득했다. 강 회장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힘들었을 게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아버님. 모든 것은 할아버님께서 깔아주신 판 위에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강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한 것이라곤 그저 너에게 칼을 쥐어준 것뿐이지. 그 칼을 어떻게 갈고 닦아 휘두를지 결정한 것은 모두 너의 몫이었다. 사실 나는 두려웠다. 내 평생을 바친 이 거대한 성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나이가 들면서 힘을 잃어가는 내 자신을 느끼는 것이 말이다.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세상을 꿰뚫어 보는 너의 그 눈빛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진우야, 너는 나를 가장 많이 닮았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혼이 말이다. 부디 이 할아비처럼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외로운 길을 걷지는 말거라.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미안함, 그리고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떤 말도 그 순간의 감정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진우가 다시 미래전략기획실의 본부로 돌아왔을 때 요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박수로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지휘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한서연과 김민준 연구원을 비롯한 핵심 팀원들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실장님, 해내셨습니다. 한서연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우리가 해낸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잠시 팀원들을 둘러본 뒤 말을 이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숨겨진 적을 찾아 제거하는 칼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그룹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투명하고 올바른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착시키는 것. 그것이 미래전략기획실의 새로운 목표가 될 것이다. 모두들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나? 그의 질문에 모든 요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더 큰 함성과 박수로 대답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깊은 밤이 되어서야 진우는 본부를 나섰다. 입구에는 박민혁이 차를 대기시킨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차는 더 이상 낡고 찌그러진 포니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는 방탄기능까지 갖춘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이었다. 박민혁은 예전과 똑같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뒷좌석 문을 열었다. 주인님, 타십시오. 진우는 채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민혁아. 그가 조용히 불렀다. 네, 주인님. 박민혁이 대답했다. 고마웠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박민혁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의 임무이자 기쁨입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며 서울의 야경 속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불빛들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세상은 그의 발 아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이나 오만함 대신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차는 어둠을 뚫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 도시의 지평선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고 있었다.